네, 자유한국당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공천관리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보수통합 논의는 계속 삐걱대고 있습니다. 새 보수당은 한국당 측에 통합을 위한 양당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라고 오늘도 압박했고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뒤 새 보수당의 사퇴 요구를 받았던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은 통합만 된다면 뒤주에라도 들어갈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정치와우 정용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신율 명지대 교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된 김형호 전 국회의장, 오늘 황교안 대표를 만났습니다. 공천의 큰 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만을 쳐다보고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새로운 국회의원을 자유한국당 후보부터 나오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과 계파와 계층과 진영을 전부 능가하고 극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관위원장으로서 공관위에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 나갈 것입니다. 모든 비난과 비판 감수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황교안 대표를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정권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황교안 대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이 김영호 의장 한국당 확 바꾸려고 하는데 좋은 사람들이 와야 한국당 구닥다리들 싹 쓸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오늘도 비슷한 얘기로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좀 강력한 의지를 밝힌 거 아닌가. 대대적인 물갈이 예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호 전 국회의장 하면 이제 보수라도 네. 상당히 합리적이고 네. 중도적인 이런 이미지를 많이 풍겼던 그런 분이죠. 맞습니다. 물론 이제 친이, 뭐 굳이 이제 우리가 친박, 친이 이렇게 따진다면 그쪽의 인사이긴 하더라도 네.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은 상당히 무난한 인물로 중도적인 인물로 뽑은 것 같아요. 네. 한국당과 지금 이제 새 보수당 그리고 이제 보수 시민단체들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는데 공천관리위원장이 그 통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 통합 작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역시 중요한 건 인적 쇄신이거든요. 네. 지금 한국당이 처한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이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이 지나치게 수구적이다, 네. 강경으로 일관했다라든지 뭐 이런 이미지거든요. 네. 수구, 극우 그리고 지나치게 극단적인 주장을 일삼는 세력과 자꾸 결별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당내에서 그렇게 주류라 하더라도 사실 수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친박 세력이 자꾸만 끌려다닌다 이런 비판인데 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의식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래서 네. 구닥다리를 쓸어내겠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만약 이렇게 된다면 통합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게 나오는 게 탄핵의 강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탄핵의 강을 네. 건너자 유승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얘기한 겁니다만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말은 사실은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자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선거가 임박하면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탄핵을 뭐 찬성한 세력이건 반대한 세력이건 묻고 넘어가자 뭐 이런 쪽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당 내부에는 바른정당으로 나갔다 바른미래당으로 있다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새보수당이 통합된다면 그들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세력이니까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직도 있어요. 한국당 내에. 오히려 역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의식한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김영호 위원장이 들어와서 지금 뭐 당대당 통합이라든지 뭐 보수 통합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걸림돌이 있다 하더라도요. 네. 상당한 보수 통합에는 의미가 있다. 단초를 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장이 원래부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파 색깔이 친이계 뭐라고 했지만 굉장히 옅었던 분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당의 어떤 쇄신 또 뭐 웰빙 정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래서 사실 뭐 호통을 치기도 했던 그런 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계파 색깔이 굉장히 없고요. 네. 그리고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이 이제 오선 의원으로 국회의장까지 지냈고요. 굉장히 중량감이 있고 정치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 전 이 정치력이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최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본인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낡은 좀 오래 정치한 사람들이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전권을 위임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그렇다.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합이라는 것과 이게 어떻게 상관관계를 갖느냐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아무리 정권을 준다 하더라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실제로 다른 정치 세력들이 한국당이 공천을 하는 방향이라든지 혹은 공천 속도에 충분히 제어를 걸 수 있는 상황도 우리가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 통합이라는 것 속에서의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과거 이 공천관리위원장의 역할과 지금 김영호 의장의 역할이 이 차이 나는 점이 저는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그 혁신과 통합인가요? 그쪽에서 지금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굉장히 잡음이 많고 좀 아까 제가 들은 바로는 새 보수당 쪽의 위원들이 불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하고 중요한 정책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게 한국당이 소위 말하는 공천을 계속 밀고 나가기는 네. 상황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물갈이도 네. 사실은 그 전체의 틀 속에서 사실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김영호 의장의 어떤 그런 의지라든지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쉽지는 예. 않아 보인다. 이게 지금 이제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지금 한국당이 먼저 공천위원장을 선정을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세부수당이나 뭐 밖에 있는 의원 뭐 세력들에서는 이거 속도 위반 아니냐라고 항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세보수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에 대해서 자꾸 이제 비토를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한국당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먼저 선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장 이제 어떤 브레이크를 걸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당 입장에서 봐도 통합을 다 마친 다음에 공천위원장을 영입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시간상으로도 예, 시간상으로 그렇고요. 쫓긴 상황이거든요. 네.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2월 달에 초에 창당을 했거든요. 2월 2일 날 제가 기억하는데 네. 2월 2일로 기준한다면 꼭 그것을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쫓겨요. 그러니까 일단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정해 놓고 네. 그 통합작은 통합제로 해 나가자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보수당과 새 보수당과의 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았던 것 같아요. 역시 당 통합이 가장 중요한 걸림돌들은 공천과 지분 문제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신당이 만들어지면 우리도 공천을 그러면 김영호 위원장이 결정하느냐 이런 그렇게 될 수가 얘기를 이제 네, 할 수 그런 있는 건 거죠. 나중에 결정이 되겠죠. 근데 그거야 이제 나중에 다 통합이 된 다음에 그 부분 따로 정리가 될 겁니다. 아마 그 이전에 했던 그것이 완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한국당이 내세울 게 너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보수 통합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사실 기계적 통합처럼 비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급하니까 다 잡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위기에 처하면 대한민국 정당들은 항상 통합을 모색했거든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인데 워낙 쫓기니까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잘 마무리해가지 않으면은 통합이 의외로 걸림돌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걸림돌을. 그래서 이 부분을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가 유승민 의원이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본질은 어쨌든 보수가 통합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이런 공천 지분 이런 문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두 당 대표가 전직 현직 당 대표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나가면서 이 공천관리위원장을 같이 모색하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치력들이 있는지 그건 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구닥다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표현이 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저께 얘기한 걸 보면은요. 예. 중진들의 험지 출마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동안 25년 동안 계속해서 험지 출마해왔고 당을 위해서 헌신을 해왔는데 1년 된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불쾌감도 드러냈고요. 그래서 자기는 고향 출마하겠다라고 거의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공천 과정에서 계속해서 잡음이 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당연하죠. 일단은 저는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의지가 현실화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다른 문제고요.
그리고 험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험지가 사전적인 용어로 뭐 어디가 험지다 이게 딱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정하는 것 그렇기 같은데, 때문에 그거. 네. 뭐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모든 출마하는 사람은 아마 출마하는 데가 다 험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TK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 TK 지역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호남 지역 제외하고는 다 험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험지라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험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그 구닥다리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반드시 세대로 구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엘리트층원, 정치 엘리트층원 구조가 지금과 같다면은 사실은 세대와 무관하게 젊은 세대가 들어가도 또 구세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층원 구조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중요한 것이 세대별로 나눈다라는 것은 전 그다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 경남 지역 출마를 얘기하면서 PK가 좀 어렵다. 네. 많이 흔들렸고 지역 선거에서도 지방 선거에서도 사실 완패하지 않았냐. 좀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한국당 내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후배들이 다 밭 갈아가지고 지금 다시 역전시켜 놨는데 다시 흔들려고 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 PK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PK 상황은 지난 대선 때하고는 뭐 사뭇 다르죠. 지난 지방선거 때 이미 나타났었고, 게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촛불혁명으로 집권을 한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그 이후에 상당한 이제 지지율이 안정성을 보였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쟁점 있는 사건이 많았어요. 네. 패태정국도 그렇고 검찰 인사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가 많이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만. 네. 저도 PK 지역이 원래 이제 새누리당, 과거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텃밭이었는데 네.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던 거였거든요. 뭐 네. 박근혜 탄핵을 이제 전후해서. 그럼 다시 서서히 PK 지역이 민주당에 줬던 거의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는 바뀐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가 합의만 한 거죠. 네. 사실 민주당이 처음 집권했을 때 같으면 아마 홍준표 대표가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 홍 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가 나아져서 가는 거다.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홍 전 대표에게는 지금 그 경남 지역 창녕 밀양인가 그쪽이잖아요. 네. 그렇게 험지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무튼 세대 교체가 전 신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세대가 바뀐 데 사실 뭐 한국당에도 초재선이 그렇게 많아도 뭐 혁신 쇄신 목소리 못 냈잖아요. 물갈이 비율 항상 높았습니다만 대한민국 정치 항상 불신의 늪에 빠져 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내 거기서 텃밭을 닦고 있는데 홍 전 대표는 완전히 그 대선 주자였던 분 아닙니까? 당 대표도 하고 대선 근데 주자도 하고요. 뭔가 어쨌든 그래도 국민들에게 설령 물갈이가 나중에는 똑같은 결과로 귀착된다 하더라도 선거 때 보면 그래도 물갈이 많이 한 정당이 이긴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정당사를 보면 선거사를 보면 말이죠. 그렇죠. 항상 그래 왔습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네. 그러면서 또 홍준표 전 대표는 어쨌든 간에 거물은 거물임에 틀림없지만 또 다시 다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간다면 유권자들이 볼 때 역시 한국당은 기득권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도 이러면서 볼 때 조금 선당 후사랄까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선당 후사는 사실 별로 공허한 거죠. 자기가 당선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서 볼 때 홍 전 대표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좀 한다면은 한국당이나 보수통합이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 PK를 고집한다는 건 어쨌든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컷오프의 정의에 대해서 뭐 의견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공천을 아예 안 줄 수 있다. 경선에도 참여 못하게 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거는 지금 김영호 의장의 일종의 징계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지금 통합을 얘기하면서 사실 그런 공천 과정에는 항상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 잡음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소위 말하는 당 중진 그리고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선 후보까지 된 인물을 쉽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적인 건 본인의 의지일 수 있지만 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통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공천이라든지 뭐 어디에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뭐 어떤 식의 통합이 되느냐? 이거는 예를 들면 지금 새보수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국당하고 1대1로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통합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그 혁통인가요? 통추위, 예,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맞나요? 네. 이름이 복잡해가지고 요새 여러 단어가 결합돼 있었어요. 좋은 건 다 뽑았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그걸 중심으로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 원어브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은 의원 수도 적죠. 원어브댐이 되죠. 이러니까 상당히 몫이 불리하다고 줄어든다.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자신들 소속의 의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대1로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당대당으로 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통합을 하느냐 아니면 혁통인가 거기를 통해서 통합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한국당에 있어서의 의원들의 어떤 그런 앞으로의 거취도 그리고 공천 문제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보수통합이 네. 이게 이제 초기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자본을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게 시간도 별로 없는 데다가 자꾸 오래 지속되면요. 이 통합이라는 그런 시너지 효과보다는 역시 또 자신들의 밥그릇만 생기는구나라고 유권자들에게 인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서둘러서 해소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통합의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어쨌든 뭐 새보수당이든 한국당이든 통추이든 간에 이 지분 이런 결국 단어들은 지분이에요.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새보수당에서는 하태경 책임 대표죠. 책임 대표가 오늘도 한국당과의 1대1 당대당 통합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 압박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진도가 나갔는데 하태경 책임 대표의 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 새 집을 함께 지을 새 보수당과 양당 협의체를 하겠다는 답변을 조속히 하십시오. 만약 답변을 거부할 경우 새 보수당은 한국당을 통합 반대 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답변 여부에 따라 우리도 중대 결단할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자, 중대 결단이라는 단어까지 동원을 하면서 압박을 했는데 결국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분 이 그거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당 통합을 하면은 1대1 통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워낙 당세가 적으니까 저기 한국당이 8명밖에 안 되죠, 의원이요. 네. 108대 8 아닙니까? 네. 이게 1대1 통합이 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원외 지구당 지역위원장들 이런 분들이 공천받기도 어려울 것이고 아마 그런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한국당은 반대 논리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거고 그래서 한국당은 아무튼 당대당 통합보다는 지금 이제 보수 시민단체가 같이 들어와서 통합을 추진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거기다 일단 좀 맡기자라는 입장이고 새보수당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약간 조급한 것 같아요. 그 당대당 통합을 빨리 합의를 해서 그런 어떤 분리할 수 있는 것을 해소하자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결국은 이제 양쪽이 다 그 줄다리기를 할 겁니다. 이 선거가 임박할수 이제는 어떤 당위적이고 무슨 대한민국의 역사이시 이런 것보다는 당장의 당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공학, 선거공학적인 게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어떤 리더십이 나타나서 그야말로 이 쾌도 남마식으로 뭔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저런 논의가 계속될 겁니다. 그럼 지지부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통합의 시너지는 떨어지겠죠. 저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보다 좀 과감하고 역발상적인 그러한 아이디어로 이것을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과연 누가 해낼 수 있을지 통합 이 추이에서 그렇죠. 아직은 그런 이미지가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볼 때는 새보수당하고 한국당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신당이 나온다면 결국은 도로 새누리당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새보수당하고 한국당이 둘이 얘기하는 건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지금 그
또 잊어먹었습니다. 네, 혁통위. 혁통위. 예, 그 정도로 얘기하시죠. 혁통위. 거기에 구성 인사를 보면 대부분 친이계들입니다. 대부분 친이계들이고 물론 시민단체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본인들이 어떤 그런 통합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있어서의 정치적 과정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나 본인들의 입장이 보다 잘 투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쪽도.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 자신들의 이익이 다 얽혀 있는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뭐 지금 좀 아까 하태경 대표의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게 사실 통합이 굉장히 통합을 위한 줄다리기란 건 확실한데 제가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이라는 거는 보수가 여태까지 이렇게 통합을 추진한 적은 없어요. 항상 왜냐하면 진보 쪽에서 항상 나왔죠. 진보 쪽에서 나왔죠. 그럼 보수 쪽에서는 왜 그랬냐 하면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걸 거치면서 항상 그 안에 양대 계파가 존재했죠. 예를 들면은 과거 YS라는 상도동계가 존재했을 때에는 예를 들면 때로는 민정계가 존재했고 아니면은 민정계가 아니면 이회창계가 존재했고요. 그 이외에는 친박, 친이 이렇게 존재를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전반화 과정을 자꾸 거쳤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당 내에서 일어났던 당 내에서 일이다는 거죠. 친박이 네. 몰락하면 친이가 등장을 해서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적이 있고요. 친이가 또 힘들어지면 친박이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당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게 그 안이 친박 우세라고 얘기할 정도로 같은 색깔을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한국당 내에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새보수당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소수로 머물러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계파 간의 균형이 과거부터 존재했던 계파 간의 균형이 깨졌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지금 통합 과정이라는 것은 과거의 계파 간의 균형의 복원 과정을 추구한다라고 사실은 저는 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과거 새누리당으로 된다, 과거 한나라당으로 된다 이런 측면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도 가능하겠지만 꼭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는 과거처럼 거죠. 예를 들면 이 소위 말하는 세력 간의 균형을 다시 복원을 시켜서 그 안에서의 갈등 해소를 통해서 자꾸 이 새로운 과정을 보여준다. 뭐 이런 식의 의미도 전 부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통합이 과연 될 것이냐? 전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추론할 때는 선거에 가면은 보수 쪽 후보는 한 명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그거는 뭐냐면 통합이 안 되더라도 선거연대, 창원 송산에서 범여권이라고 얘기하는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후보 단일을 했듯이 재보선 때 이런 식의 과정 한 명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통합이 될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친이 친박. 그러니까 당내에 그 좀 건강했던 좀 긍정적 의미에서 볼 때 친박을 친이가 경계하고 이랬단 말이죠. 네. 당내 계파 갈등이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 맞는 말씀인데 그 와중에 하나 좀 생각할 게 있는 게 네. 하나의 프레임의 문제인데 이번 촛불 세력 대 적폐 세력 이 프레임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었겠어요. 많이 희석은 됐어요 지금. 네. 뭐 민주당 집권 세력도 뭐 기득권화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구도는 많이 완화됐지만 선거 때 민주당이나 지금 진보 진영은 아마 그러한 프레임을 내세우려 할 거예요. 촛불 세력 대 이제 적폐 세력 이렇게 네. 선거는 구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죠. 민주당은 네. 촛불혁명의 완성 이걸 또 그렇게 빛으로 이미 이제 내걸고 들고 나오기 있습니다.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친이 지금 박형준 위원장도 좀 친이적인 색깔이 대단히 강한 분이란 말이에요. 혁통의 지금 위원장. 그 정무수석까지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거기 지금 대변인이 김은혜 대변인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새 보수당이 볼 때 지나치게 친이적인 색깔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친이 친박 다 좋습니다. 좋은데 친이 또는 친박이 주축이 된다 하면 이제 그러면 이건 적폐 세력이구나. 왜냐하면 보수가 지금 10년 진보 보수 이렇게 번갈아 집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보수가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통합을 추진하는데 그 안에 친이 친박 일색으로 돼 있으면은 이 부분이야말로 과거 세력이다. 이러한 프레임에 잡힐 수가 있어요. 새로운 보수당이 그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경계하고 거잖아요. 있다는 거죠. 그걸 희석시키는 게 이제 밖에 중도 보수, 개혁 보수가 들어와서 이걸 좀 희석시키는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당대당 통합 딱 되고 친이 친박으로만 가게 된다면은 야, 이거 완전히 뭐 도로 새누리당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 세력의 다시 재집합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 어떻게 잘 해 나가느냐. 그래서 자꾸만 중도 보수 개혁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통합이라는 단어보다도 그래서 자꾸만 쓰는 건데 그걸 여하이 잘 해내는 게 통합이 됐을 때 네.
선거 승리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또- 않고 무조건 통합했다. 그러면 사실은 뭐 과거 세력으로 결국은 넘어가는 통합을 얘기하는 것도 중도를 좀 넓혀보겠다는 넓히는 거 거죠.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통합 여부 아까 제가 또 생각난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외부의 위기를 어느 정도 공유하느냐가 통합의 성패를 아까 최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면은 이쪽 한국당하고 새보수당이 어느 정도의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느냐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과거 여론조사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표본 오차나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대 총선 얘기하는 거거든요. 20대 총선 1월, 그러니까 정월 1월 1일 날 그때 당시에 KBS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 36.8%가 그랬어요. 네. 지지율이요.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18%였습니다. 거의 반토막이었군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막상 그때 당시 총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기준과 지금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때의 이 격차가 지금은 훨씬 그때보다 오히려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도 분명히 그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쪽은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랬을 때 저쪽은 그랬는데 우리가 졌잖아. 지금은 근데 우리가 훨씬 따라붙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요. 그래서 통합이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상황을 좀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낙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계속 자기 위안을 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좀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지금 결국은 그 보수 세력 안에서 계속 하다 보면 적폐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통합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전 대표의 영입을 아주 가장 큰 목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주말에 들어오기로 돼 있거든요. 19일 날. 네. 안철수 전 대표 뭐 선을 좀 그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어떻게 그렇기 생각하세요? 때문에 안 전 대표가 지금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그쪽에 몸을 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바로 같은 이유 때문에. 같이 섞일 수 있어서 그럼요. 그렇다. 그러니까 네. 이쪽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를 끌어오려 할 것이고 네. 영입해서 같이 하려 할 것이고 안 전 대표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그쪽과 선을 그려 하겠죠. 단지 이 세력들이 과거 세력이라 하더라도 네. 어떠한 지향을 보이느냐. 분명히 탄핵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 찬성한 게 잘못됐다라든지 네. 뭐 대단히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뭐 극단적이고 극우적인 수구 세력과 우리 선을 긋는다라든지 네. 뭔가 안 전 대표가 받아들일 만한 뭐가 있다면 그 안 전 대표도 그걸 명분 삼아서 우리 그건 보수긴 하지만 네. 중도 세력을 같이 통합해 나가자 한국 사회에 그야말로 진보보다 더 진보적인 색깔 내놓는다면 네. 그건 보수 진영이면 틀림없습니다만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친이 친박의 보수가 아닌 거죠. 저는 인물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게다가 많은 인물이 수혈된다면 그럼 저는 안 전 대표가 거기에 합류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과연 그런 걸 해낼 정도의 인식과 정치력이 현재 이것을 추진하는 그 보수에게 있느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은 기존 정치와는 구분하고 싶다 하는 것 같은데 공항에서 무슨 얘기할까요? 저는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들어와서 나름대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가 예전에 주장했던 사정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정치의 유통기한이 과연 아직 남아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의당이 호남 쪽에 지지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약진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호남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똑같은 유사한 지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요. 지금 민주당으로 많이 흘러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가 중도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현 정권 들어와서 굉장히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도를 표방해서 본인 스스로 중도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이 세 가지 문제,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고 답하느냐. 행동
행동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전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요. 지금 최청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진짜 거기 동의하는 게 보수 대통합 뭐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이미지가 중도인데 거기 간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상하기가 좀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이쪽에서 뭔가 통합을 하고 안철수 전 대표를 함께 하려면은 예를 들면은 이념적인 구호를 떠나서 네. 반문 연다라든지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도 부담 없이 같이 함께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전 힘들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좀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이미지와 사실은 유승민 대표의 이미지가 전 대표의 이미지가 상당 부분 중첩된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는 약간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안보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차원에서 네. 그렇다면은 유승민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안철수 전 대표까지 합하는 이런 과정이 그렇게 달갑게 생각할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 태양이 위에 두 개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인가요? 뭐 그 두 개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개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서로가 태양끼리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 거죠. 아, 오히려 또 그렇게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그러니까 유승민 글쎄요. 의원이 왜냐하면 지금 통합추진위원회에 들어가는 걸 좀 싫어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들어가는 안철수 싫어하죠. 대표 들어오면 그때 또 한 번 더 얘기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왜냐면 보는 안철수나 생각도 있을 것 유승민이나 지금 이제 만약에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이 있는 세력을 세력화하지 못하면 네. 거의 희망이 없어요.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저희 한국당과의 통합을 정말 탄핵안을 건너는 그런 걸로 가고 싶은데 그리고 가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안철수 대표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중도의 입지는 큰 거예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체로 한국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존재하는 이 중도가 힘을 잘 발휘 못했죠. 2016년도에 국민의당은 다른 여러 가지 좀 특징이 있었어요. 반문정서, 호남의 반문정서 입각해서 38석을 얻은 거였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그 민주당이 호남에서 그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호남에서.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중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크다 지금. 이른바 제3지대라고 얘기하는 제3세력, 제3지대에 대한 국민들 수요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 어쨌든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양쪽 다 뭔가 기득권화했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지지율도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처음에 한국당과 지지율이 차이가 꽤 많이 났잖아요 민주당하고. 근데 요즘 그런 것들에 비하면 좀 좁혀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중도나 이런 쪽의 지대는 굉장히 넓은데 이걸 과연 누가 중도 유권자들을 흡입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럼 저는 국민의당 같이 그런 정치공학적인 2016년도에 그게 아니더라도 네.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중도를 과연 누가 선점할 것인가? 그 세력은 아직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마 안철수 대표는 그걸 생각할 겁니다 아마. 안철수의 길 중에서 제3지대도 들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대한신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최경환 신임 대표입니다. 호남에서 안 전 대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의도라고 봐요? 근데 저는 있죠. 네. 일단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진짜. 대한신당이 제3지대에서 통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일단은 이 대한신당은 범여권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제일 먼저 통합의 대상, 함께 해야 될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얘기는 안 하고 민주평화당, 예, 뭐 이런 바른미래당 이런 쪽하고 통합을 얘기한다. 전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지? 이게 참 궁금하고 그 왠지를 분석을 좀 해주셔야 또 되는 거 하나는 아닙니까? 뭐냐면 최경환 대표가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사기 정권을 창출하겠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들도 민주당의 적통성을 이어받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간단하잖아요. 그쪽이랑 합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제3지대의 통합을 얘기한다는 점. 저는 이게 조금 굉장히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비판적인 시각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대한신당 쪽으로 낙폐져가지고 과연 그것이 뭔가 자기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에서 예전만큼 지지가 예전만큼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땐 안철수 전 대표는 오히려 호남 자민련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대한신당의 그러한 비판적인 거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고 본인의 입지를 확대하는 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신당과 글쎄 그쪽으로 가기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전 대표가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하고 결합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한국당 보수통합 쪽에 합류할 가능성도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낮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번에 국민의당으로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잖아요. 네. 호남으로부터. 그래서 38석이나 얻었던 건데 그 이후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 볼 때 모든 유권자가 그렇지 호남 유권자가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안 전 대표에 대한 그 큰 지지는 뭐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떨어져 있죠. 대한신당은 뭐 거의 지금 8분의 국회의원이 100% 호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민주평화당은 4명인가요? 국회의원이 그분들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지금 이제 그 새보수당 떨어져 나갔으니까 호남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분들 사실 다 국민의당에 있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신 교수님 거기에 제가 답변을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민주당하고 사실 대한신당 합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색깔이 비슷하니까. 법 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이게 민주당 합당한 게 맞는 거였어요, 원래.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임기 초에. 네. 연대를 해가지고 개혁을 밀어붙여라, 그냥 숫자적으로. 네. 근데 그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선거공학이고 정치공학적인 거거든요. 공천은 지역에서 한 명 해야 되는데 딱 네. 호남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네.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 이런 정당들이 지지율이 낮으니까 당연히 합당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통합을 했을 때 대한신당 또는 평화당 출신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서로 어려운 거죠. 민주당대로 원외위원장들이 있는데 현역이라 하더라도 그 주기가 싫은 거고 이쪽은 그걸 아니까 민주당과의 합당을 얘기 안 하는 거라서 지금 대한신당이 얘기하는 그 통합이라는 게 대단히 좀 미약하게 들리고 공허하게 들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평화당하고 이 대한신당은 분리된 지가 5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다시 합칠 거면 모토로 때 헤어졌는지 전 그것도 궁금해요. 그런데 예. 박지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가는 과정에 있는 잠깐 원포인트 정당이라는 걸 본인이 부인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 참. 네. 아니 그 여러 결국은 가지 그러니까 다 그겁니다. 무슨 특별한 어떤 뭐 정당이란 게 다 그렇지만 철학보다는 뭔가 이제 그 정서도 안 맞고 그러니까 갈라졌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향하는 바는 비슷하죠. 근데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지만 또 그 내부의 그 공학적인 문제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만만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마무리하죠. 정치와우 장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신율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